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사실 정초부터 좀 난데없는 소식이 좀 전해져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900억 원. 직원 개인의 횡령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기 자본의 거의 한 92%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규모의 돈이 횡령이 됐다고 합니다. 오스템은 지난해 31일 마지막 날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직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횡령 사건으로 보고 있고 한국거래소는 거래 정지를 이제 이미 조치를 한 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 거래를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은 많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일회성 사건을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중심이 돼서 횡령 배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돼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원의 횡령과 같은 일회성 사건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상장 폐지를 잘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오스템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횡령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재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이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좀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빠져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얼마나 잘 회복을 시켜서 재무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900억 정도의 돈을 그 단기에 빼돌리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정도의 큰 규모의 돈이 움직일 때는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에도 부피가 너무 크고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불리는 FIU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돈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도 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분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걸로 보면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이 돈을 빼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오스템 측은 회수 여부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게 자금이 아예 사라진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은 15거래일 이내에 실질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은 거래가 즉각적으로 재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직접 받게 되면은 꽤 거래 정지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스템 주주분들은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거래가 재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횡령한 자금들을 안전하게 회사로 다시 복귀를 시켜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한가에서도 거의 매도 잔량에 깔려서 매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하한가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면 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오히려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주주분들에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IR 담당, 재무를 담당했던 분이 이 정도 이런 구조를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거액의 돈을 횡령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이거를 좀 최종적으로 결산을 할 때까지 알 수 없었던 것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그 동진 세미캠 지분 한 1,400억 원 정도를 매수했던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재용이 그 동진 세미캠에 투자를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루머를 보고서 투자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횡령한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그닥 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를 하더라도 이 손실 본 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36,500원에 사서 34,000원에 팔아서 거의 한 3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고서 이제 시분공시 된 것만 계산해봤을 때 그 정도를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남은 지분들도 좀 있는데 이게 5% 이하가 되면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주가를 올리는 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주식을 팔고 나면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죠. 오히려 이분이 이 시가 매도를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18%가 올랐고 다음날 또 15%가 올라가서 이분은 34,000원
5만 5천 원에 팔았는데 5만 1,000원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잔액이 있으면 이거하고 시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자금과 문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맞춰야 되는데 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돌리고 회사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연말에 회사가 있는 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실제로 장부에 적힌 돈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대규모 자금이 횡령이 된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뜬금없는 소식이 함께 좀 들어와갖고 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난해 마지막 날 누가 갑자기 월북을 했습니다. 그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그 1,900억 횡령한 사람이 돈 들고 북한으로 튄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아서 좀 난데없이 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1,900억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사과 박스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으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넣을 수 있고, 이거를 5만 원권으로 넣으면 한 12억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제가 실제로 넣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1,900억 원이면은 사과 박스로 해도 한 150박스. 사과 박스 한 이만한 게 150박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들고 그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을 한다? 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돈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 한없이 좋을 것 같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이즈가 커지면은 뭐 물리적으로 운반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탈북하신 그분은 2020년 11월에 이른바 점프 탈북이라 그래서 그 휴전선을 이렇게 넘어서, 이분이 뭐 체조를 하셨던 분이라고도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이걸 넘어서 점프 탈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좀 논란이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1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시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휴전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인데 이거를 무슨 자기네 집 드나들듯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 안보상의 허점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이분도 좀 뉴스 찾아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굉장히 꼼꼼하게 짐을 정리하고 그 북한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모든 제품들을 다 쓰레기장에 다 내놓고 뭐 그러고 갔는데, 분리수거장에다가 이제 대형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형 폐기물을 버리면은 거기다가 그 물건 찾아가는 그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이래야 수거를 해가는데, 이분이 배출 서류를 붙여놓지 않고 그냥 북한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딴 얘기고요. 이게 횡령사건, 개인의 횡령사건은 이제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 취재를 할 때 이때 뭐 분식회계니 뭐니 해서 뭐 경영진의 분식회계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그 개인 직원의 횡령이 발견이 됐었는데, 거기도 무려 금액이 2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분이 징역 한 15년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횡령을 했는지를 보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횡령을 했습니다. 조선사 같은 경우는 배 한 척 주문하면 막 1,000억, 2,000억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조선소에는 이제 기술자라든지 선주사들이 좀 파견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자들이 거기에 뭐 거제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기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비품, 뭐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뭐 이런저런 비품들을 또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임대료 같은 것들도 좀 내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비품을 구매하면서 무려 2,700여 회에 걸쳐서 이른바 가라 영수증, 뭐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뭐 1,000원이라고 영수증을 쓴 다음에 그 돈을 이제 횡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2,700여 회 가량 영수증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 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선주사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오면은 이 분들에게 어떤 그 월세 집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 돈을 회사가 내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계약을 해서 2008년부터 15년까지 245회에 걸쳐서 약 10억 원 정도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빼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참 우리나라 조선업 잘 나갈 때, 그때 제가 이제 거제도에 그 출장을 가서 거기에 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쏠쏠한 사업이었다라고 해요. 이제 기술자들이 이게 오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호텔이 아니라 그 아파트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은 뭐 자기 돈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 뭐 월세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되더라도 뭐 충분히 계약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꽤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분은 그런 임대료를 좀 횡령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200억 정도 돈이 생기시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이게 뭐 자기가 힘들게 번 돈도 아니고 횡령한 돈이니까 어떤 일을 할까 싶은데, 제가 횡령 사건을 몇
지금까지 이제 금융사기 사건이나 이제 횡령사건 이런 걸 취재를 해보았을 때는 대부분 패턴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돈을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넣기도 좀 그렇고, 일단 우리의 로망, 건물주, 일단 빌딩을 좀 하나 사고, 그리고 명품, 가방, 뭐 양복, 뭐 시계 이런 것들 막 사고. 그 예전에 대출 사기 사건이 났었을 때 그분이 이제 시계를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랑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DC 인사이드의 이제 시계 갤러리에서 그렇게 자기 시계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이 시계 자랑을 막 하면서 그 자기가 시계를 산 다음에 이거 좀 자랑을 좀 하고서,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짜리 시계다 그러면 조금 차고서 한 200만 원 정도에 뭐 딴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러면 시계 마니아들은 와, 이게 시계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또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헐값에 뭐 비싼 시계를 내놓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DC 인사이드 시계 갤러리의 그 산타라고 불렸던 그런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이 사건 아니니까 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대우조선에서 한 200여 원 정도를 횡령하신 분은 한 100억 원 정도를 들고 가서 부산에서 이제 상가 건물 하나를 사고, 몇 가지 있어요. 빌딩, 외제차, 뭐 명품, 그리고 또 하나가 내연녀. 내연녀가 이게 보통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분도 내연녀에게 한 50억 원 정도 되는 빌딩을 사줬고, 주식 투자도 한 수억 원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보니까 그분 집에, 그러니까 임대해서 살고 있는 그 집에 명품이 한 10억 원 정도 규모의 명품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외제차, 페라리, 아우디, 렌지로버, 제규어 등 슈퍼카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돈 생긴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면서, 이게 또 그 여성분이, 내연녀라는 분이 자기의 SNS에다가 뭐 돈 자랑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알콩달콩 무슨 사랑 얘기하고, 좀 이게 돈이 생겼으면은 좀 자기 와이프나 갖다 주지, 꼭 이렇게 내연녀한테 해서 그런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적발을 되고 그런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연녀 같은 경우도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고요. 당시에 비품에 대해서 가라 영수증을 써줬던 문구업체 사장님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에도 한 165억 원 정도의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게 회사의 출금 전표를 위조를 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로, 이게 뭐냐면은 회사 출금 전표 이거 가지고 이제 돈 찾는 그 전표를 위조를 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와, 우리 회사 돈이니까 이거 좀 인출해 주세요, 아니면 수출입 대금이니까 인출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61통을 위조를 해서 165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조금은 머리를 쓰셨다고 보이는 게, 이때 이제 자금 추적을 좀 피하기 위해서 환치기는 일단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그 미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줘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는 자기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자기 계좌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자기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1억 원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미국 사람한테 돈을 줬고, 그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있는 계좌에서 한국 사람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에 가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그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환치기라고 합니다. 그 환치기를 하게 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돈이 그 외환으로 거래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의 그 재무 직원분은 알고 보니까 도박 중독자였다고 해요. 그 이전에도 마카오 원정 도박을 했다가 좀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 이분은 마카오에서 26차례에 걸려서 한 7억 원 정도 되는 바카라를 해서 도박의 자금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사실 횡령 사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대주주라든지 경영진이 자기의 회사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자금을 통째로 들고 날라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횡령 사건들은 굉장히 회사 거래가 유지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진과 대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거의 기업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횡령이 발생하고 났을 때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이번 경우처럼 그 직원이 횡령을 한 경우에는 그 자금만 잘 찾아서 회사에다 원복을 시키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는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횡령 사건은 참 특이한 게, 이게 돈 빼돌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큰 돈을 가지고 빼돌려 가지고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뭐 2천만 원, 5천만 원 계좌에서 송금을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뭐 테러 자금이나 마약 자금이나 이런 데 쓸 수도 있으니까 FATF라는 국제 협약을 맺고 여기서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금융회사들이 다 정부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 가지고 좀 위험하게 거래를 하시는 부분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은 몇백억만 되더라도 거의 탑차에다가 그 현금을 꽉 채워가지고 차를
통째로 넘겨도 뭐 한 150억 정도밖에 못 넘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거래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치기 같은 걸로 움직이면 그나마 좀 수월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받아주는 누군가의 파트너가 있다면 그 환치기 방식으로 해서 뭐 자금을 삭제를 시키기도 하고요. 요즘은 코인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여기 코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인 거래소도 그 금융정보보건소원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냈지만, 이 코인을 통한 그 자금 거래들이 좀 요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방식은 뭐 약간 자금 세탁을 위해서는 카지노 같은 데 가서 큰 돈을 넣고 거기서 칩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도박 좀 하다가 다시 현금으로 받아가면 여기서 현금의 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뭐 얼마를 뭐 바꿨는지, 얼마를 찾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하는 분들이 카지노 같은 곳을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또 하나는 뭐 자기가 뭐 투자를 했다 그래갖고 손실을 보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해외에 있는 법인에다가 내가 법인을 세워서 거기다 투자를 했다,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라 그랬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망했다, 이러면은 자금 추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이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설사 투자를 했다 그러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횡령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돈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뭐 사기를 당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들도 좀 있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무조건 제일 먼저 계좌 동결을 해서 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원주인에게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분이 뭐 공시도 하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자금 내역이 아직까지 그렇게 멀리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자금은 약간의 손실, 약간이라 이게 뭐 수백억, 주식 투자로 날린 돈만 해도 300억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제일 그 규모가 큰 돈이 회복이 되어 있다면 회사의 경영상에서는 좀 유지가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경 여러분들도 큰 돈을 이제 벌어보기도 쉽기도 하고 남의 돈을 좀 뺏으면 어떨까 이제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런 사건을 취재를 해봤을 때 큰 돈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남 몰래 숨기기도 되게 힘들고, 큰 돈을 자기가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자기가 이제 큰 돈을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돈, 부당한 돈을 많이 가지게 되시면 분명히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올 한해도 정말 우리가 성공 투자하고 공부하는 투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좀 돈을 버는 그 돈으로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초부터 뭐 횡령 같은 좀 안 좋은 얘기를 전해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야 세상에 이런 사건도 다 있구나 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새해 첫 방송은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